경기가 무너지면 급락이 오겠죠. 수요가 녹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대출의 증가를 옥죄는 수준에서 이어진다면은 지지부진하게 횡보할 것이고 한 3년 차가 되면은 버티지는 못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년은 당장 막 엄청난 하락보다는 올해 높아지는 금리로 인한 그런 조정이 나올 것 같고요. 막 진짜 급락까지 보려면은 좀 더 몇 가지 조건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유튜브 구독자가 10만 명을 넘으셨더라고요. 네, 실버 버튼 받으신 거 보고. 네네. 일단 실버 버튼을 받으니까 뭔가 진짜 직업적으로서 유튜버가 된 것 같은 이제 진짜 그런, 유튜버인 것 같다. 이제 어디 가서 당당하게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유튜버입니다. 유튜버인데 이렇게 딱 답변할 수 있는 구독자 몇 명인데? 12만 명인데. 대표님 또 최근에 머니트렌드 2024라는 신간을 네. 내셨습니다. 그거 같이 썼는데. 그렇죠. 저도 있고 여기 네. 여러분 한 8명 정도 계십니다. 그 공저자분들 라인업이 화려한데 제가 낄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 연구했습니다. 혹시 근데 이 책에서 대표님이 하시고 싶었던 핵심 메시지는 어떤 얘기 꼭 하고 싶으셨어요? 저는 부동산을 담당해서 그 책을 썼는데 부동산 시장이 올해 매우 금융시장화 되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20년 이후부터 부동산이 굉장히 금융시장화 되는 과정이 있었는데 올해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그런 진짜 그런 금융시장화가 돼버렸기 때문에 그런 시장 특정이 어땠고 또 내년은 또 어떻게 될지 그런 이제 내년 얘기를 좀 많이 다룬 거죠. 그럼 부동산 관점에서 이제 올해도 뭐 3분기까지 다 지났잖아요, 이제 거의. 3분기까지 이제 한국 경제 2023년 좀 부동산 측면에서 땡땡땡이었다 한다면 뭐가 있을까요? 올해는 약간 강세장적인 면모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거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작적 강세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조작적 강세장? 네네. 오, 무슨 말이에요? 그 조작이라는 얘기를 너무 그 과잉 해석하지 마시고 연준에서 옛날에 연준에서 채권을 매입하는 QE라는 프로그램을 돌릴 때도 그거를 공개 시장 조작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똑같이 정부 정책이 시장의 그 하락을 막았고 그 정부 정책이 시장에 이제 인위적인 강세장을 만들었기 때문에 정책발 인위적인 그런 조작적 강세장이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2023년 상반기는 집값이 확실히 데이터상으로 반등했잖아요. 자, 앞으로의 의견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요즘에 좀 갈리더라고요. 이제 하락 얘기하시면 여전히 하락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이거는 그냥 데드캣 바운스였다.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더 떨어진다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크게 오르진 않지만 뭐 여기서 정체를 하거나 아니면 조금은 올라가게 될 것이다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작가님은 지금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가요? 네, 일단 저는 데드캣 바운스 얘기를 해본 적은 없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가격에 대해서는 김 작가 채널에서도 제가 소름 공식을 가지고 그 가격을 설명하려고 했었잖아요. 그 공식상으로는 아주 간단하게 가격이 결정이 되는데 월세를 할인율로 나눠서 멀티플을 곱하는 방식이 되는 건데 그래서 가격이 분모인 할인율 결국 금리에 달려 있었거든요. 그런데 22년에는 금리가 크게 상승을 했고 근데 반대로 올해는 금리의 상승이 없었는데 시장 금리가 크게 내렸거든요. 올해는. 그래서 시장 금리가 내렸기 때문에 전세는 올라갔고 전세가 올라가면 매매가는 무조건 올라가요. 그런 메커니즘으로 올해 강세장이 온 것 같고요. 제가 연초에 그 시장 금리가 좀 더 올라갈 거라고 봤었던 이유는 저는 소위 하이어 폴 롱거처럼 연준 기준금리가 그러니까 연준의 금리가 장기간 고금리가 유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올해 연초를 생각해 보시면은 시장에서는 올해 9월에 연준에서 금리 인하를 빠르게 인하를 시키고 이런 게 반영이 되면서 올해 국내 금리도 2분기부터는 소위 한 30, 40bp 정도 내려갔었어요. 그러니까 4.6에서 놀다가 4.3으로 내려갔었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그런 게 전세 가격을 2분기부터 밀어 올렸고 그 전세 가격 밀어 올린 게 매매가를 밀어 올리기 시작을 했고 이게 구조적으로 나타나는 것이지 소위 뭐 낙폭과대 데드캣 바운스 하기에는 부동산 시장은 그렇게 호락호락한 시장은 아니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6천조 원대 시장이 움직이는데 그 논리가 없겠느냐 이런 생각이고요. 내년은 그래서 어떻게 보냐면은 지금 촬영일이 9월 FOMC가 끝났고 이제서야 그 내년에도 고금리가 이어질 수 있다는 생각들을 서서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시장금리가 다시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높아진 시장금리는 전세 고점을 뭐 아마 한 10월쯤 만들고 그 다음부터는 다시 전세가 하락과 매매가 하락이 어느 정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2024년은 전세랑 매매 가격은 조금 떨어진다고 보시나요? 네, 그 두 개는 거의 비슷하게 움직일 거예요. 월세는요? 월세도 마찬가지인데 월세도 결국은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금리가 높아지면 월세는 내려가요. 올해는 금리가 내려갔기 때문에 월세도 올라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는 고금리가 우리도 조금 그런 영향을 받지 않을까. 아직 한은금 통일은 안 했고 한국의 시장금리는 이거를 완전 충분히 반영하기보다는 이제 슬슬 반영하고 있는 국면인데 2024년에는 이런 기조로 조금 가지 않겠냐. 그래서 시장을 좀 보수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집값이 어쨌든 반등한 지금 요즘 매물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거래량이 뭐 작년에는 평년에 워낙에 그 10분의 1토막, 전국적으로는 3분의 1토막이었기 때문에 서울이 10분의 1토막 났던 거고요. 상반기는 반등을 했고 월간 3천 건 이상 거래가 나오면서 거래량이. 올라왔는데 거래량이 전반적으로 올라온 건 맞지만 전국 레벨로 보면은 여전히 60% 수준이기는 하니까 거래량이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시장의 강세도 올해는 좀 특징적인 거는 서울만 좀 유난히 강세였어요. 보통 보면은 우리가 20년, 21년에 그런 대세 상승장이 왔을 때는 수도권이랑 광역시 강세장이었거든요. 그래서 막 GTX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 엄청나게 올라가고 막 경기도에 있는 도시들 엄청나게 올라갔고 서울이 상대적으로 그때 충분히 오르지 못했는데 하락장은 다 같이 왔고요. 그러니까 서울, 인천, 경기 다 같이 20% 수준의 하락장이 왔는데 올해는 서울만 지금 플러스 YTD로 10% 정도 올랐으니까 지수 기준으로 다른 광역시는 2, 3%밖에 못 올랐거든요. 그래서 서울만 유난히 강세장이니까 그래서 거래량이 충분히 전국적으로 실리지 못하고 거래량 위축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퍼센티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생각할 때는 거래량이 여전히 평년 대비 위축적이고 일부 지역이 완화됐지만 종합적으로 보면은 뭐 수요가 그렇게 세진 않은 상태인 것 같다. 다만 수요가 셌던 지역과 상품이 뭐였냐 하면은 9억 이하 특례 보금자리론 받을 수 있었던 그런 9억 이하 주택들 그리고 요즘에 주택들은 밀레니얼들이 좀 많이 샀거든요. 밀레니얼들은 기본적으로 서울 주택 구입을 원했기 때문에 9억 이하 서울 주택들 그래서 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차별적 그런 강세장이 돌았었던 것 같고 광역시라던가 지방이라던가 이런 시장은 완전 죽다 살아나는 건 맞는데 이제 돌아선 정도이지 시장이 완전히 살아났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아직은 이른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에 하락 얘기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그 얘기 하더라고요. 이제 어쨌든 지금 집값이 반등했는데 이 반등세가 계속될 수 없는 이유 중 하나가 거래량도 아직 엄청 살아나지 못한 것도 있지만 이제 집값이 오르고 있는데 매물 이제 팔고 이제 집을 내놓고 있다. 이게 진짜 오른다 생각하면 집주인들이 왜 매물을 걷어들이지 내놓겠냐라고 하시던데 그래서 매물량이 뭐 서울이었나 그때 7만 3천 건 정도 된다고 하면서 하던데 거래량이라는 거는 그냥 시장의 활성화 정도를 보여주기도 하는데 다만 그 시장 가격이 시장성을 거래량이 증명을 하거든요. 천세대 단지 한 건 거래된 게 그 시장 그 단지 가격이냐에 대해서 퀘스천이 있잖아요. 근데 뭐 한 100건 거래됐으면 이 정도 가격이 시장 가격인가 보다. 애초에 그 시세라는 것 자체가 제3자끼리 서로 객관적으로 판단했을 때 서로 간에 거래하는 가격이라고 봤을 때 거래량이 적으면 적을수록 그래서 시장성이 떨어져서 그 대표성이 내려가요. 그러니까는 거래량이 많은데 뭐 거래량이 올라가야만 뭐 가격이 상승하고 뭐 내려가야만 하락하고 아니면 뭐 거래량이 적체돼 있으니까는 소위 오버행이 있어서 못 올라가고 하기보다는 어차피 적체돼 있는 거 걷어들이는 것도 한순간이잖아요.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확 걷어들일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스탯이 중요하다기보다는 결국 자산시장이라는 게 특히 부동산은 지난 5년을 보면은 결국은 기승전 금리였어요. 금리였고 그래서 소름공식 책에서 금리라고 썼는데 하느니 9월 달에 레포트를 통해 가지고 금리를 두 개로 쪼개줬습니다. 뭐냐면은 통화정책상 한국은행 기준금리 그리고 대출상품금리 두 개로 쪼개줬어요. 그래서 통화정책 금리는 현재 긴축적인데 대출 상품 금리는 작년이랑 비교하면 지금 한 120bp 이상 내려갔거든요. 작년 주담대는 5% 넘었는데 지금 신규 주담대는 3.8%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는 대출 상품 금리는 100bp 이상 내려간 거니까 올해는 대출 상품이 엄청 완화적이었다는 거고 사람들은 전세대출을 받던 주담대를 받던 대출 상품 금리를 쓰지 하는 기준금리를 받는 건 아니니까 결국 가계에 영향을 주는 대출 상품 금리 딴에서 보면 원래 매우 완화적이었다. 그럼 이 내려간 금리로 인해서 월세 전세가 올라갈 환경이었다. 월세 전세가 올라간다면 쿠션 쳐서 매매가가 올라가는 거니까. 그래서 그 대출 상품 금리 단에서 초반에 말씀드린 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드디어 시장에서 인위적으로 낮췄던 대출 상품 금리가 올라갈 만한 환경이 조성됐다. 그리고 한은의 기준금리도 좀 내려가기보다는 이게 유지되거나 한 단계 더 올라갈 만한 그런 환경이 조성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금리 상승의 압박이 월세 전세에 일어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그래서 매매가도 조금 현 수준에서는 조정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렇게 전망합니다. 작가님은 지금 집값 이제 내년 하락 생각하신 거잖아요. 네네. 폭은 뭐 어떤 분들은 얼마 전에 바닥 찍었을 때 이 바닥보다 더 밑으로 간다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뭐 2017년 뭐 16,
뭐 이런 가격대로 갈 수 있다고 하신 분도 있고 작가님은 어느 쪽이세요? 이것도 결국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한국의 그 가격 레벨이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그거를 GDP 대비 몇 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고, 원희룡 장관도 작년에 생각하시겠지만 PIR이 장기 평균 12배인데 18배로 너무 높다. 그래서 관료일고 소위 한 40%의 하락을 용인하는 듯한 그런 발언을 하셨고, 결국 시장에 대한 밸류에이션은 하기 나름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주택 가격이 정말 이례적으로 초과 강세가 나타났던 거는 코로나 붐 앤 버스트였던 것 같고요. 코로나를 기준으로 본다면은 19년도 말 명목 가격이 이론상 바닥 가격이라고 거의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만 20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을 하면서 5년 동안 우리 가계소득도 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명목 금액으로 19년도 가격으로 가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뭐 한 20년도 상하반기 정도 어느 순간에서 이제 합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 이번에 이제 바닥을 쳤을 때가 그때가 몇 년도 정도 가격이에요? 네, 그때가 거의 19년 말 가격에서 거의 20년 요 사이에서 그 조정이 있었어요. 그럼 다시 지난 바닥 정도까지는 갈 수 있다는 건가요? 극단적으로 말하면은 그렇죠. 극단적으로 말하면 그런데, 근데 그것도 그러니까 결국은 시장 금리랑 상품 금리가 얼마나 올라가냐에 따라서 이제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 얘기를 하면은 다시 그 소름공식 책 얘기인데 좀만 더 얘기하면 책 얘기를 하셔야죠. 네, 머니트렌드 얘기인데 그쵸.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시장을 바라보는 그 모델링은 금리랑 월세랑 이 멀티플로 바라보고, 그 금리 단에서 종전에는 한은의 기준금리만 바라봤는데 이제는 기준금리랑 상품금리 두 가지를 믹싱해서 바라보는 게 맞을 것 같고, 그 부분에서 상품금리가 내려갔었던 게 올해고 내년에는 상품금리가 올라갈 환경이니까 상품금리가 그러면 결국 얼마나 올라가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뭐 한 50bp 올라가면은 소위 한 8% 정도 내릴 거예요. 그 정도고 100bp 올라가면은 한 두 자릿수 정도 하락을 하게 되는 건데, 범주 안에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폭락이 오는 상황 있잖아요. 그런 상황을 생각하고 얘기를 하신 건지는 모르겠는데, 폭락이 오려면은 진짜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는 금리 단에서 진짜 우리가 정말 예상하지 못한 수준으로 정말 튀어야 돼요. 다시 한번 정말 엄청 튀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공교롭게도 그 시기에 공급조차도 많아야 돼요. 하나가 더 있는데, 특정 연도의 폭락은 경기까지 안 좋아지대요. 그러니까는 금리가 올라간 상황에서 공급도 많아버렸는데 경기도 완전 안 좋아지면서 우리 수요가 완전 박살난 상황? 이런 상황이 되면은 이제 큰 폭의 조정 오겠죠. 짧은 급락이 아니라 구조적인 우하향이 오려면은, 이것도 거기 나와 있는데, 성장이 멈춰야 돼요. 한국 경제 성장이 멈춰야 되고, 가계소득 증가율이 멈춰야 되고, 뭐 이런 게 나와야 되니까 그거가 쉽진 않죠. 저는 주택시장을 이렇게 과거 25년을 항상 어떻게 묘사했냐면은, 시장 대비 초과 상승한 구간이 두 개 구간이 있다. 01년, 07년, 또 17년, 21년. 이 기간에는 어떤 느낌이냐면은 우리가 돈 버는 것보다 집값이 더 빨리 올랐다. 그래서 박탈감이 느껴지고 사회의 갈등 요인이 되는 구간이 두 구간이 있었다. 그 두 구간에 초과 상승을 했었던 때의 정책 조합을 보면은 대출이 완화적이었고 금리가 내려가는 국면이었다. 특히 이제 최근 17년, 21년도 유난히 그랬었던 것 같고요. 근데 거꾸로 08년에서 한 16년까지를 보면은 그냥 우리나라 소득 올라가는 만큼 부동산 가격도 올라갔기 때문에 부동산이라는 게 좋은 자산은 아니었어요. 투자를 하는 이유는 시장 대비 초과 성과를 내기 위한 부분이 있는데, 부동산이 한 6년 이상을 길게 흘렀기 때문에 좋은 자산은 아니었고, 그 기간은 뭐였냐면은 대출 증가율이 높지 못했거든요. 부동산이라는 게 레버리지 자산이고 금리 따라가고 대출 따라가는 게 너무 명약관화한 상황에서 대출의 그 방향성이 결국 주택 가격의 방향성이니까 22년부터는 대출이 녹으면서 시장이 하락을 했고, 올해는 대출이 늘었잖아요. 1분기는 마이너스 때 한 4월부터 돌아섰고, 7, 8, 9월 달은 굉장히 큰 폭으로 돌아서기 때문에 7, 8, 9월 강세는 대출에서 나오는 거고, 10월부터는 대출 증가율이 좀 꺾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이어가지고, 시장을 그 대출에 연동해서 보시면은 막 이런저런 여러 가지를 차치하시고 대출로 보는 게 더 깔끔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이 폭락으로 가려면 뭐 금리가 여기서 더 조금 더 오른다든가, 공급이 많아지고 경기가 안 좋아지는 이런 것들이 겹쳐버리면, 네, 22년 하반기 상황이 시장이 폭락하는 상황이었는데, 우리나라 진짜 전체 부동산 역사에서 그런 상황은 3번 있었고, 작년이 3번째였고요. 첫 번째는 다 아시는 IMF 때 98년이었고요. 두 번째는 2008년 말부터 2009년 초까지, 그때도 이런 경착륙이 있었고, 세 번째가 작년에 나왔어요.
그들 기간의 공통점은 정말 수요가 녹아버렸습니다. 그래서 경착륙을 막으려고 그러니까 부양책 나온 거고 부양책이 너무 세게 나오다 보니까 제가 그거를 기준금리 100bp 인하한 효과의 특례 보금자리론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결국은 이것도 다 금리적인 요인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러면 이제 작가님은 그런 폭락까지는 보시진 그냥 하락 정도지 폭락까지는 생각하시지 않는 것 같네요. 급락이 오려면은 네, 진짜 경기가 무너지면은 급락이 오겠죠. 수요가 녹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대출의 증가를 옥죄는 수준에서 이어진다면은 뭐 정말 지지부진하게 횡보할 것이고 그게 횡보가 정말 한 3년 차가 되면은 그때는 이제 버티지는 못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년은 당장 막 엄청난 하락보다는 올해 높아지는 금리로 인한 그런 조정이 나올 것 같고요. 막 진짜 급락까지 보려면은 좀 더 몇 가지 조건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부양책 얘기해 주셔서 올해 이제 1월에 등장한 특례 보금자리론이 이제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랑 그다음에 뭐 특례 보금자리론도 돈이 다 소진되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걸까요? 제 전제 조건이 주택 가격이 대출 먹고 자라는데 특례론은 40조짜리 대출이고요. 그렇죠. 원래 특례론이 없던 평년도에 우리나라 가계는 뭐 한 80조 원 정도 대출하면 된다 이런 전반적인 경제 상황인데 22년에는 대출이 마이너스 9조였고요. 그러니까 22년에는 대출이 마이너스니까 수요가 아예 없었고 22년 하반기 주택가 급락이 나왔죠. 23년 1분기에도 23년 1분기 대출이 얼마나 마이너스냐면은 올해 1분기에 마이너스 18조 원입니다. 올해 1분기에만. 그러니까는 1분기엔 수요가 더 녹아버려가지고 올해 작년 12월이랑 1월 분위기를 기억하시겠지만 진짜 세상 무너지는 걸로 다들 생각을 하셨을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돌려세운 게 특례론이었습니다. 특례론을 40조를 뿜어버리니까. 그래서 기준금리 변화는 없었지만 소위 엄청난 프로그램을 만들었죠. 예, 기준금리를 완전 씹어먹는 프로그램을 만들었고 그 프로그램이 상반기에 엄청나게 작동을 했기 때문에 이게 마치 제가 받아들일 때는 2010년, 12년에 했던 연준의 QE2, QE3랑 되게 유사한 프로그램이었거든요. 그 미국 채권 시장도 알아서 지들끼리 사고 파는 시장이었는데 연준에서 그냥 돈으로 찍어가지고 이거 다 사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2010년, 12년에 QE2, 3 하면서 미국 채권 가격이 급상승을 했거든요. 그것처럼 똑같이 지금 이거를 정부가 산 건 아니지만 정부가 2030 그 밀레니얼들의 명의를 이용해서 50년짜리 대출을 저리와 DSR을 회피하게 만들어주면서 사는 건 너가 사는 거지만 그 집값에 소위 80% 내 거 약간 이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프로그램 세팅한 다음에 사게 만드니까 이제 진짜 적극적으로 취득을 했는데 그게 올해의 진짜 알파이자 오메가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돈은 이제 어느 정도 남아 있는 거죠? 보도자료가 9월 13일 기준으로 95% 소진돼가지고 다 썼고요. 5%밖에 안 남았네요. 네, 그러니까 9월 27일부터는 보금자리와 그 적격 대출이 합쳐져서 특례가 된 건데 적격은 9억, 보금자리는 6억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9억은 사라지고 우대형만 남아서 부부 합산 1억 원 이하 그리고 6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만 특례론이 남아있는데 이거는 1년 하기로 했으니까 내년 1월 30일까지 시행할 예정이고 특례 부분은 올해 9월 말에 없어져요. 그러니까 10월부터는 그 시장 변곡점이 나타날 거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고요. 자, 그러면 2024년 한국 부동산 시장에 찾아올 주요 변화 한 몇 가지가 있다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첫 번째는 작년까지 부동산 시장은 거시적인 어떤 지표들 대출이라던가 DSR이라던가 금리라던가 이런 거에 영향을 받는 그런 매크로 중심적 기반적 시장이었다면은 올해는 매우 어떤 프로그램에 의한 조작적 시장이었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내년에도 진짜 핵심은 이런 강력한 프로그램을 내년에도 또 쓰는지 이런 게 내년 시장 전망에 있어서도 굉장히 코어가 되겠습니다. 2010년, 12년 연준과 자꾸 제가 비교를 드린 이유가 채권을 그렇게 프로그램으로 적극적으로 매입해 버리니까 그게 없다고 하면은 시장이 쫄아가지고 올해는 매입 프로그램이 없나? 아니면 이게 끝나나? 이러면서 매입 프로그램이 끝나면은 자산 가격이 빠질까봐 쫄아가지고 이게 발작적으로 일어났다고 하면서 2013년에 소위 그 테이퍼링 텐트럼이라고 있었는데 그거 QE 그만할까봐 이런 게 있었고 2018년에도 똑같은 게 있었고 그린스펀 때도 똑같은 게 있었는데 올해도 지금 시장에 뭐가 있냐면은 10월부터 특례론이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내년에 혹시 특례론이 없나? 이러면서 굉장히 긴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중요한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2024년 키워드 중에 하나는 이런 프로그램이 지속되는지 마는지 이게 진짜 중요한 키워드인 것 같고 그리고 아직 오늘 공급대책이 나오지 않았는데 공급대책이 추석 전에 나온다고 하니까 공급과 연결해서 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랑 내년에 이게 중요해질 수밖에 없는 게 내년 총선이 있잖아요. 내년 총선이 왜 중요하냐면은 윤 정부 부동산 정책의 제대로 돌아가려면은 다 법제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이 법제화 과정을
공약을 정말로 거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가늠하는 게 내년 총선일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총선을 전후로 뭐가 달라지냐면은 윤 정부가 의도했던 부동산 정책이 되고 안 되겠다가 완전히 명확하게 결론이 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다른 방향으로 갈라지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해볼게요. 현 정부는 작년 5월에 취임을 했고 작년 8월에 100일 만에 공급 대책을 냈습니다. 100일 만에 270만 원 공급 대책을 냈습니다. 공급도 두 가지로 다 하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는 신도시만 하겠다 그랬고 박근혜 정부 때는 신도시 죽이고 재건축만 하겠다 그랬는데 윤석열 정부는 신도시도 하고 재건축도 하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양쪽으로 다. 근데 신도시를 하겠다는 거는 노후계획도시법이라는 거가 되고 구도심을 하겠다는 거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완화라든가 이런 것들 완화 정책이 되는 건데요. 근데 이런 게 작년에 다 발제는 됐는데 지금 국회 통과를 하나도 못한 상태다 보니까 내년에 선거 이후에 국회가 통과되는지 안 되는지에 따라서 재건축이나 이런 게 잘 안 될 수도 있고 재초안이라든가 아니면 안전진단, 노후계획도시 특례법 이런 것들이 잘 안 될 수가 있다 보니까 안 된다는 걸 전제로 했을 때는 그때 상황 변화랑 된다는 거 전제로 했을 때 상황 변화가 되게 달라지는 거여가지고 그래서 내년은 정말 총선이 부동산 시장의 분기점 중에 하나인 것 같다 그렇게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24년의 키워드는 특례 프로그램의 지속성 여부 그리고 그 선거 결과에 따른 윤 정부 부동산 정책의 현실화 여부 이거가 내년을 가르는 키가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아까 전에 서울 지역이 특히 이번에 좀 반등을 좀 많이 했다고 해주셨잖아요. 근데 지금 그 뜻은 지방은 그만큼은 또 반등이 아니었다라는 건데 그럼 이제 어떻게 보면 이런 것도 양극화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이런 양극화는 좀 계속될까요? 이런 양극화는 사실 자본주의의 양면성이고 전 세계적인 추세이고 한국이 그 양극화에서도 미국 다음으로 거의 최첨단이어가지고 우리나라도 상위 1% 자산 취득률이냐 상위 10% 총자산 보유율이 거의 미국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거의 한 300년 정도의 그 자본주의를 구가한 나라와 뭔가 이제 100년이 안 되는 자본주의를 구가한 나라 간의 자산 양극화가 똑같은 레벨까지 도달했다는 거는 우리가 그만큼 남들보다 빠르게 누구보다 앞서서 그 양극화가 됐다는 그런 국면이어가지고 이런 양극화는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구조적으로 계속해서 이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은 그 양극화가 자산 양극화 수준을 넘어가지고 그 특정 도시의 생존까지 위협하고 저희 공저자 중에서도 그 인구라든가 그런 수도권 소멸을 다루셨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평소에 그 박사님 발표도 찾아보고 막 이랬었는데 전영수 교수님. 네, 그 정 교수님. 그러다 보니까는 내년에도 아마 이런 현상은 계속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극화는. 자, 그러면 2024년 부동산에서 어떤 시장이 좀 투자로서 기회가 될까요? 그러니까 부동산을 지금까지 너무 매크로 기반으로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네, 이런 거시적인 금리 환경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긴 하지만은 사실 이런 거시 지표 환경들은 결국은 또 변하는 거잖아요. 개별적인 부동산 시장에 또 논리들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뭐 공급이 어떻고 입주가 어떻고 그 다음에 어느 지역이 좀 뜨는 지역이고 아니면은 제도적으로 뭐 어느 상품이 뭐 뜨는 상품이고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고민들이 있을 수밖에 없을 건데 그냥 순수하게 부동산 섹터로 그냥 거시 지표를 어느 정도 배제하고 거시 지표 얘기 많이 했으니까 저는 결국 수요가 있는 곳에 부동산 시장이 좋아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수요는 결국 소득에서 나오는 거고 그 소득 증가가 있는 거는 결국 해당 시대에 뜨는 산업이거든요. 근데 그게 한국 부동산에도 오랫동안 반복되어 왔었어요. 뭐 2000년대 초중반에 차화정 플러스 중국발 조선 기계 날아갈 때는 막 경남권에 막 부산 경남의 창원이나 막 이런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거의 뭐 수도권 뺨 때릴 정도로 높게 올라오고 더 높았던 적도 있었고 현대자동차 잘 나갈 때는 울산의 뭐 현대백화점은 대한민국 부자들 뭐 다 모여 있다 그래가지고 엄청난 발언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2010년대는 어떤 산업의 대세냐 IT 산업인데 소위 네카오의 전성시대가 네이버 카카오 전성시대가 2017년 이후로 펼쳐졌고 그 시대를 가장 주도했던 지역이 판교잖아요. 판교에 엄청난 IT 회사들이 있고 판교 현대백화점 가면은 제 느낌은 10년 전 울산 현대백화점이랑 똑같은 느낌이었거든요. 결국에는 크게 거시적으로 굉장히 성장하는 그 산업이 있는 지역들 주변으로 시장이 강세일 수밖에 없는데 2020년대는 뭐 AI 시대일 것이고 AI와 뭐 반도체의 시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대형 그런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들과 밀집되어 있는 그런 지역들의 초과적인 그 소득 상승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니까 도시로 따지면은 뭐 동탄이나 평택 같은 도시가 될 거고요. 특히 동탄이 경부 라인 따라서 판교로부터 연결되는 그런 반도체 클러스터의 또 축이기도 하니까 용인 동탄 지역이 그래서 이들 지역이 부동산 시장에서 수년간은
좀 각광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동탄과 평택 이런 데는 내년에 이제 시장 전반적으로는 좀 내년에 좀 하락한다고 조정이 겪을 거라 하셨는데 여기는 그런 상황에서도 좀 분위기 좋을 수 있는 걸까요? 네, 동탄 같은 데는 분위기가 좋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그 아직 이제 반도체 클러스터가 지어진 건 아닌데 그러니까 지어지게 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2004년부터 8년까지 천안 아산의 그 탕정 신도시 그 탕정 클러스터 거기도 50만 평 되는 엄청난 규모인데요. 그거를 디스플레이 팹 2개를 지으면서 그 신도시가 조성되는 과정을 봤는데 팹 주변에도 좋아지지만 그 디스플레이 팹이 건설되고 나면은 그 배후 주거 지역에 대한 주택 수요가 되게 올라가요. 그래서 천안 아산에 있는 막 신도시들이 천안 아산역 주변으로 주택 가격이 엄청난 강세장이었던 게 2000년 중후반에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클러스터들이 지어지면서 동행할 거를 생각하니까 너무 뭐 미리 땡기면은 좀 거품일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게 현실화되게 되면은 그걸 따라갈 거라고 생각하셔가지고 관련 업종에 종사하신다면은 자기 회사를 믿으시고 그러니까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유관 일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요새는 또 뭐 팹리스 업체들도 많고 그 IP 업체 반도체 IP 업체들도 많아져가지고 그 성장세를 조금 보시면 좋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